함경도 경원의 유배지에서 한 남자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후겸, 나이 겨우 28세였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정을 좌우하던 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리라는 것을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종이품 참판까지 올랐던 남자가 왕위를 이은 조카의 손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죽음이 불과 개월 만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정우겸이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정조의 적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한때는 정조와 함께 경희궁에서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고모 밑에서 보살핌을 받았고 함께 공부했으며 함께 놀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두 사람을 원수로 만들었을까요? 1749년 가을 인천 제물포의 바닷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석달, 어머니는 전주희 씨. 정석달은 그저 바닷가에서 생선을 팔아 그니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습니다. 팔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니 아이에게는 어떤 특별한 운명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곳입니다. 15년 후인 1764년이 가난한 어물장수의 아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조의 딸 화완옹주가 그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실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38년 영조와 영빈이 씨 사이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화완옹주였습니다. 영빈이 씨의 막내딸이자 영조의 아홉째 딸이었습니다. 오빠 사도센자보다 11살 어렸지만 그녀는 오빠를 무척 따랐고 오빠도 동생을 아꼈습니다. 화와 농주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질이 요사하게 해명했다. 영리하고 똑똑했지만 그만큼 계산적이고 집착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영조는 이런 딸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1749년 12세가 된 화와 농주는 이조판서 전구량의 아들 정치달과 혼인했습니다. 부마가 된 정치은 화와 농주와 동갑으로 소론계운 출신의 수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757년 2월 딸이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 정치달마저 20세의 나이로 급소했습니다. 화와 홍주는 20세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딸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일이 있던 날 참으로 기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다이 죽은 바로 그날 조금 뒤에 중전 정선 광구도 승하였습니다. 신들은 영조에게 중전의 부음을 먼저 알려야 한다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집으로 먼저 가겠다. 영조는 눈물을 흘리며 화와 농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얼마나 슬퍼할까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조의 화와 농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조는 딸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혼자 외로이 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와 농주를 위해 또 한 가지 배려를 합니다. 양자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후보는 죽은 정치달의 친척 중에서 찾았습니다. 같은 연일 정씨 가문에서 적당한 아이를 물색했습니다. 그리하여 찾아낸 아이가 바로 인천 제물포의 정석달 집안이었습니다. 정치달과 정석달은 같은 하결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1764년 16세 정후겸이 화와 농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생선 장수 아들이 하루아침에 영조의 외손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우겸은 영특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고 재주도 많았습니다. 영조는 이 외손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16세 장원봉사에 임명되었고 18세에는 별시에 합격했습니다. 20세 홍문관 북요리
21세 개성 부유수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승진 속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선비들이 평생을 바쳐도 오르기 힘든 자리를 전국염은 불과 몇 년 만에 차지했습니다. 영조의 총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웅홍주의 뒷받침도 컸습니다. 하지만 출세가 빠르면은 질투도 따르는 법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정후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흥민 출신이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는 것, 실력이 아닌 배경으로 요직에 올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영조실록은 전구겸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소 품이 거만하고 예의가 이제 없었으며 막대한 재산을 착복하여 전행을 일삼았다. 권력을 휘두르며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구겸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손 정조였습니다. 1752년 태어난 정조는 정후견보다 3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경희궁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1762년 정조의 인생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모변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11세의 어린 정조는이 참혹한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말입니다. 정조는 그날 마지막까지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영조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8일 만에 죽었습니다. 정재계의 사건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무화변 이후 정조는 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할머니 영빈이 씨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영빈이 씨는 사도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선제에 대한 사랑으로 정조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1764년 영빈이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또 한 번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정조는 고모 화와 농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전구겸이 화와 농주의 양자가 되어 궁에 들어왔습니다. 화와 농주는 조카 정조를 무척 아꼈었습니다. 아니 아낀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착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 중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화와 홍주는 정조를 자신만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정조주의의 모든 것에 질투를 느꼈다. 친어머니 해경궁 홍씨보다 더 세세하게 간섭했습니다. 대순빈이 된 효의 왕에게도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정조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조차 질투했습니다. 심지어 물건에까지 질투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모 밑에서 정조는 숨막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고 언제 자신도 제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고모의 지나친 간섭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정조는 점점 고모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와 농주는 더욱 집착했습니다. 양아들 전국겸을 시켜 정조를 감시했습니다. 정조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 받았습니다. 정우겸은 어머니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1769년 18세가 된 정조는 친구들과 기방에 출입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것을 화와 농주와 홍구경이 각각 목격하고 해경궁 홍씨에게 알렸습니다. 해경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사도세자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해경궁은 친정 아버지 홍봉안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봉안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딸이 단식 투쟁까지 하자 결국 나섰습니다. 기생들을 유배 보내고 세손에게 경고를 한 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와 농주와 전구겸에 대한 신뢰는 이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775년 영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84세에
노구로 더 이상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손 정주에게 대리 청정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영의정 한닝모와 좌의정 홍인안이 대리 청정을 극렬히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화와 농주와 전구겸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정조의 대리 청정을 반대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정조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조가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화와농주는 지금까지 영조의 총애를 바탕으로 궁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정우겸도 외할아버지 영주의 후광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 정조가 그들을 그대로 둘 리 없었습니다. 정우겸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동궁에 밀정을 보내 정조의 언동을 감시했습니다. 유언비를 퍼뜨려 정조의 비행을 조작했습니다. 정조를 보호하는 홍구경을 탄핵하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조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 중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염은 김기주와 함께 우리 모자를 공격하는 온갖 모약을 다 꾸몄다. 정조와 해경궁 홍씨는 밤에 옷을 벗지도 못하고 잤다고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1775년 12월 7일 영조는 정조의 대리 청정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반대파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직 서명선이 한익모와 홍인안의 처벌을 주장하자 영조는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조는 대리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승하였습니다. 정조는 25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정조는 대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정조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정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숙청에 들어갔습니다. 세선은 연일 홍인안과 전구겸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조는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유배 보내라. 홍인안과 전구겸은 함께 폐서인되었습니다. 정후겸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5월 3일 전구겸의 유배지에는 가시,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위리한치된 것입니다. 화와 농주는 양자 전구겸과 강제로 파향되었습니다. 정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역적을 영조의 외손자로 둘 수 없다. 화와 홍주는 더 이상 옹주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달에 치이어 줄여서 정처로 불렸습니다. 자위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정우겸의 생부 정석달도 유배되었습니다. 형 정일겸도 파직되었습니다. 한때 출세의 정점에 있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인천 제물포의 생선 장수 집안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홍계이의 친척들이 정조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발각된 것입니다. 무사를 고용해 정조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홍술의 홍상범이 사형당했고 홍계능은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삼사와 대신들은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우겸과 홍인안에게도 사약을 내리십시오. 이번에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조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1776년 7월 5일 유배지 경원에서 정우겸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홍인환과 문성국도 함께 죽었습니다. 정우겸은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양자가 된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인천의 가난한 생선 장수 집안에서 태어나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가 역적으로 죽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정우겸은 유배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모 화와 농주를 원망했을까요? 조카 정조를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화와 홍주는 2년 후인 1778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대신들은 화완 홍주에게도 사약을 내리라고 계속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선왕께서 사랑하신 분이다. 선왕의 성덕에 누가 될까 염려된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가 그토록 아꼈던 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고모였지만 한때는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조의 딸을 죽인다는 것은 영조를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1782년 정조는 몰래 선전관을 보내 화와 농주를 강화돼서 육지 파주로 옮겼습니다. 파주에는 남편 정치달의 묘가 있었습니다. 정조의 배려였습니다. 이것을 안 대신들은 또다시 화와 농주를 죽이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1799년 3월 4일 정조는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와 홍주를 용서하라. 23년 만에 고모를 사면한 것입니다. 화와 농주는 서울로 돌아와 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71세에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화와 농주의 복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재위 24년 만이었습니다. 종기 치료를 받다가 급서했는데 후세 사람들은 독살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화와 농주는 아들 순조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1808년 5월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주문산에 남편 정치달며 옆에 묻였습니다. 오빠 사도세자가 죽은 지 46년 만이었고 양아들 정우겸이 죽은 지 32년 만이었습니다. 정국겸과 화와 홍주의 이야기를 보면은 권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인천의 가난한 소년을 교만한 권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딸을 집착과 질투로 가득 찬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구겸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정조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자한 조카를 감시하고 모함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갔습니다. 만약 그가 정조를 진심으로 보조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조의 개혁 정치에 함께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화와 홍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에 대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옹주의 지위도 양아들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조를 믿고 놓아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정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말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출세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사람 사이의 신뢰와 진심입니다. 정조는 왕이 된 후에도 평생 고뇌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할아버지 영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쉬운 선택은 없었습니다. 정조는 전구겸을 죽였지만 화와 농주는 살려주었습니다.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왕으로서 정의를 세우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 자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조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정우겸의 묘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전되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역적으로 죽은 사람의 묘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때는 꿈 많은 16세 소년이었습니다. 왕실의 이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악인으로 만들었을까요? 타고난 본성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얻은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야심, 이런 것들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화와 농주는 죽기 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빠 사도세자를 떠올렸을까요? 양아들 전구겸을 생각했을까요? 조카 정조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일찍 잃었습니다. 언니 화평공주 남편, 정치딸, 오빠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양 아들, 전구겸 모두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71년의 긴 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2001년 파주시는 화와 농주와 정치달의 묘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도 파주 문산업 사목리에 그들의 묘가 있습니다. 봉분 두 기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20세에 죽은 남편 옆에 71세에 죽은 아내가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산 시간은 불과 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1년을 혼자 살면서도 화와 홍주는 다른 남자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남편 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권력욕과 집착으로만 가득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알고 외로움도 느끼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왜 전구겸을 죽였을까요?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개인적 감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왕이 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 정죄에게 전구겸은 용서할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화농주는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고모였기 때문일까요? 할아버지 영조가 사랑했던 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늙은 여인을 더 이상 벌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조의 선택은 지혜로웠습니다. 악은 단하되 자비는 잃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쓰되 인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자세입니다. 힘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국염과 화와 농주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악인이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우겸이 누렸던 영화는 불과 12년이었습니다. 화와농주가 휘두르던 영향력도 정조가 즉위하자 사라졌습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더 빨리 잃게 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조가 평생 신뢰했던 사람은 홍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최재곰과 정약용 같은 인재들이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성심과 인품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욕심을 채울 것인가, 신의를 지킬 것인가, 권력을 쫓을 것인가, 사람을 소중히 할 것인가. 정후겸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만약 정우겸이 정조를 진심으로 보좌했다면 어땠을까요? 함께 자한 정기 있었습니다. 정조도 처음부터 그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신뢰했다면, 서로 도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화와 농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를 사랑했다면 놓아주었어야 했습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1776년 7월 5일 함경도 경원에 어느 유배지 28세 한 남자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한때 조정을 좌우하던 권신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제물포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의 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우겸은 권력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우겸과 화와농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